오늘은 자아의 정리 41에서 50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아의 비밀과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41.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악이 아니라 선이다. 한편 슬픔은 직접적으로 악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감정은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지 않고 그 감정이 자신의 생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쁨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이 만든 감정입니다. 반면에 슬픔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하다는 생각이 만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아의 기쁨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원인이 되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슬픔이 되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아의 슬픔은 일시적으로 성찰을 유도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하게 만들어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만든 기쁨과 슬픔은 모두 정반대로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기쁨은 직접적으로 악이 아니라 선이고 슬픔은 직접적으로 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아가 만든 기쁨과 슬픔은 모두 악입니다. 정리 42. 쾌활함은 결코 도에 지나칠 수 없으며 언제나 선이다. 이와 반대로 우울함은 언제나 악이다. 증명. 쾌활함은 기쁨의 일종이며 이 기쁨은 모든 오후 감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불균형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쾌활함은 결코 도에 지나칠 수 없으며 언제나 선이라고 했지만 자아의 쾌활함은 언제나 악입니다. 그런데 본성에서 일어나는 쾌활함도 있습니다. 본성의 쾌활함은 단순히 자극이나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활동 능력의 표현입니다. 즉, 이 쾌활함은 본성의 조화를 이루는 편안함, 평온함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쾌활함은 결코 도에 지나칠 수 없고 언제나 선입니다. 한편으로 자아의 우울은 슬픔의 일종이며 이 슬픔은 모든 오후 감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불균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함은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습관화된 슬픔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건강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며 타인과의 협력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우울은 언제나 악입니다. 정리 43. 쾌감은 가도해질 수 있으며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쾌감이나 기쁨이 악인 한에서 고통은 선일 수 있다. 증명. 자아의 쾌감은 기쁨의 일종이며 이 기쁨은 오후 감각의 일부분 또는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폭식, 중독, 과도한 성적 쾌락, 자만심 등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오후 감각에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고 오후 감각이 외부 자극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쾌감은 악입니다. 또한 슬픔의 일종인 자아의 고통은 선일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의 힘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 무한히 많은 강도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고통을 통해 쾌감이 가도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한에서 선이라고 했지만 고통을 통해 쾌감을 억제하게 되면 강박증 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어디를 누르면 다른 곳이 나오는 풍선처럼 어느 하나를 억제하면 다른 하나를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의지로 다이어트, 금연, 알코올 중독 등을 해결했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 44. 사랑과 욕망은 가도해질 수 있다. 증명. 사랑은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부 요인의 거짓 허위관념에 의한 기쁨이며 욕망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외부 유인의 거짓 허위관념에 동반하는 쾌감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은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욕망은 자아가 욕망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욕망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인간이 가진 행위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일어나는 욕망 역시 그 위에의 욕망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은 쾌감처럼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사랑과 욕망은 악입니다. 이처럼 자아의 사랑과 욕망은 무분별하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타인 사랑은 스토킹 범죄를 부르고, 과도한 음식 욕망은 건강을 해치고, 과도한 권력 욕망은 타인과의 충돌 및 사회적 파멸을 불러오고, 과도한 인정 욕망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이 됩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사랑과 욕망은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한 본성에 의해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탐구의 표현과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는 이해의 방법은 모두 전초호를 일으키는 사도사입입니다. 정리 45. 증오는 결코 선일 수 없다. 증명. 증오는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부 요인의 거짓 허위관념에 의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증오는 타인을 해치고 싶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증오는 새로운 증오를 낳고 복수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타인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증오는 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아의 질투, 조롱, 경멸, 분노, 복수나 기타 미움에 속하거나 미움에서 생기는 감정은 모두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에 자극되는 결과로서 욕구하는 모든 것은 비열한 것이며,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불의입니다. 정리 46.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미움, 노여움,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이나 간용으로 갚도록 노력한다. 증명. 자아가 만든 모든 미움의 감정은 악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미움은 미워함으로써 더 커지고, 반대로 본성의 사랑이나 간용에 의해서 미움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미움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며 타인도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합니다. 이리하여 인류는 자아의 미움이 자기 탐구를 통해 본성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타인의 미움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과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과 간용은 타인의 잘못을 타당하게 인식하고 그를 정죄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며 그를 본성으로 안내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당한 손해를 미움으로 복수하려는 자아는 확실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탐구를 통해 미움을 사랑으로 만든 본성은 확실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대가로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과 간용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의연하게 대응하며 운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따르지만 그것은 힘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힘의 징대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성의 사랑과 간용은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리 47. 희망과 공포의 감정은 그 자체로 선일 수 없다. 증명. 자아가 만든 희망과 공포의 감정은 슬픔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은 본성의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자아가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아는 희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공포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의 희망과 공포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두려움은 더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나아가 희망이 클수록 공포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큰 만큼 실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그만큼 실망, 슬픔이나 불안, 공포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가 만든 희망과 공포의 감정은 그 자체로 선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아의 안도, 절망, 환희, 낙담 역시 그 자체로 선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도와 한이도 자아가 만든 기쁨의 감정이며 슬픔의 감정도 희망과 공포가 선행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낙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만물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기에 희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에 공포로부터 벗어나 운명을 지배합니다. 정리 48. 과대평가와 경멸의 감정은 언제나 악이다. 증명, 자아의 감정들은 본성에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타당하지 않는 인식에서 생겨나는 수동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대평가는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본성에 반합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는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을 위에 놓는 태도이므로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타인과의 협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경멸은 자아가 타인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역시 본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경멸은 타인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배척하고 낮춰보는 감정이므로 타인으로부터 학습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을 해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감정은 자신의 생존과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따라서 과대평가와 경멸은 언제나 악입니다. 반면에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일하여 본성의 타당한 인식에 의해 능동적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선입니다. 정리 49. 과대평가는 과대평가되는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든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상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겨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는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일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는 타인의 칭찬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표상도 실제보다 정당한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아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즉, 교만은 자아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당하지 않는 인식이며 이 거짓된 인식은 타인의 과도한 칭찬과 인정에서 쉽게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과대평가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타인의 과도한 칭찬 찬사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반대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얕잡아 보게 되고 타인과의 화합, 협력, 상호 존중을 해치게 됩니다. 이는 인간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존과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대평가와 교만은 언제나 악입니다. 정리 50. 연민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악이며 무용하다. 증명, 연민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타인이 겪는 불행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재현되는 슬픔입니다. 즉, 연민은 자아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므로 자신의 생존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슬픔을 반복적으로 불러옵니다. 따라서 연민은 악입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타인도 본성으로 살아가도록만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다만 본성의 타당한 인식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민은 본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악이며 또한 무형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연민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은 절대 계신의 모든 가능성에서 일어나며 즉 우주의 원래 법칙에 따라서 생긴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며 확실히 미움, 조소 혹은 경멸할 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또 누구에게도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성의 덕으로 올바로 행동하고 스스로 즐기게 됩니다. 반면에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타인의 불행이나 눈물에 흔들리는 자아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스스로 후회할 행동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감정에 구속되어 확실히 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눈물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유익, 타인을 도울 능력보다 감정에 휘말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본성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을 동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인식에 따라 타인도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사는 사람은 타인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비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로 사는 사람도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타인을 돕지 않는 것보다 타인을 돕는 것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51에서 61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